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진우입니다. 성탄절 편안하고 평화롭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류시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지나간 일,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는 참 많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후회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재테크와 관련한 것들도 있지요. 연초에 그 펀드에 가입했어야 되는 건데, 또는 친구 말대로 연초에 그 주식을 좀 샀더라면, 이런 생각 하실 텐데,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고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번에는,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프로 바둑 기사들이 많이 한다고 하죠. 복기를 하는 겁니다. 복기는 좋은 수를 둬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람도 하고,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쓰라림을 맛본 사람도 해야 하고,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올 한 해 2017년의 재테크 시장을 점검하고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같은 상황이 미래에 또 닥쳤을 때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일 테니까요. 자, 광고 잠깐만 들으시고 두 분의 재테크 전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자들의 재테크 성적은 어느 정도 오래됐을까요? 각자의 성적표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드리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저 올해 좀 돈 좀 벌었습니다 하는 분보다는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안 좋았어요 하는 분들이 여전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어려운 재테크지만 같은 실수는 적어도 2번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꼭 한번 지난 2017년 재테크 시장을 복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재테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장님,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올해 재테크 시장을 쭉 돌이켜보시면 다른 해보다 좀 편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힘들었습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게 늘 어려운 과목이긴 한데, 또 지나고 놓고 보면 그래도 올해는 뭐 그냥 큰 고비는 없었어 하는 해도 있고, 이거 매번 이래서는 이 직업 못해 하는 해도 있었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곽 부장님부터? 계속 이러면 이 직업 못해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던 해요. 올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수익률 숫자를 보면 나쁘진 않았는데요. 네. 시장에 직접 참가자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기에 딱 좋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면 네. 시장 주류에서 탈락되면서 제대로 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시장이라 하면 뭐 주로 주식시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수익률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네. 채권 수익률은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완만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국내 주식이라든가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 시장이 워낙 높게 올라갔어요. 다 지수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를 겉에서 보면 이거는 뭐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수 오른 데에 반해서 업종별로는 떨어진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르는 업종만 많이 오르면 그렇죠. 지수가 올라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조금만 자칫 잘못했다면 시장은 올라갔는데 자기 주머니에 남은 것은 없는,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인 이격이라든가 소외감들이 굉장히 컸던 한 해였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만만치 않았던, 그거는 제가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좀 관록 있는 분들 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만만치 않았다는 고백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돌이켜보면 재테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 질문을 꼭 드렸어요. 요즘 주식 오르는 거 IT 관련 주식들만 주로 오르는데 네. 지금이라도 IT로 갈아탈까요? 아니면 좀 덜 오른 주식들로 이제 순환매가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뛰어들기에는 좀 늦었으니 주식이라는 건 뭐 한 종목만 가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올 거라고 네.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틀렸죠? 그게 이제 10월 중순까지는 틀렸었고요. 네. 예.
그나마 지금 약 한 2달을 남겨놓고는 순환매가 온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은 되긴 했는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은 굉장히 남죠. 그래서 한 유명한 자산운용사에서는 사과문을 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죄송합니다. 예, 잘 대처를 못했다. 예. 박진희 부장님 같은 주제인데요. 네네. 어떻게 그럼 예측을 했어야 될까요? 즉 올해는 IT 주식만 가는 거니까 좀 이거는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손대면 안 돼라는 판단을 몇 달 전,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뭘 좀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못 봤을까요?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저걸 샀었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후회 되게 많이 드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처럼 쉬운 장은 사실 없었다. 주식 시장. 네,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시장에 진입했었으면 좋았을까라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낙폭이 과대하고 네.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이고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습성을 조금만 파악했더라면은 시장에 있어서 지수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네.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쪽으로만 돈이 유입되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를 사지 종목 하나하나 개별을 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각 대표주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거든요. 네. 특히 연기금의 운용 전략이 작년 말에 딱 변했어요. 패시브 전략을 쓴다라고 이미 작년에 선언을 했었고 패시브 전략이 패시브 뭐예요? 전략이라면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시장 지수 오르는 것만큼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연기금은 아웃소싱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운용사들한테 돈을 맡기는데 수익률이 좋지 못하면은 커트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A라는 운용사, B라는 운용사 모두 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데 나 혼자 저기 가서 이상한 종목을 사면은 수익률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얼마 후에 커트 당하잖아요. 꼴찌 안 하는 전략이니까 그렇죠. 다 따라가는 그래서 거군요. 인덱스만 추종하는 전략, 이 전략을 쓰는 시장의 운용 전략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쪽으로 몰려갔고 그래서 지수가 급등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급등하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그런 종목만 사놓고 있으면 네. 물렸다가도 내려왔다가 다시 가고 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 연기금의 운용 전략만 잘 처음에 맞는 하셨으면 말씀이죠.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투자 클럽에서 이제 복귀하기를 네. 연구하지 말았어야 하는 장이었다. 어떤 종목이 네. 실적 좋고 나쁘고 네. 이걸 개별 종목을 공부 안 했으면 차라리 낫다. 그냥 탑다운으로 뻔한 흐름에 그냥 동참을 했으면 굉장히 쉽게 수익률이 크게 났던 한 해였는데 네.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자산운용사들은 어디냐면 개별 종목 열심히 발굴해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던 그런 그 운용사들이 굉장히 골탕을 많이 먹었던 해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시장이 이러니까 시장대로 가 이랬던 쪽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지수 관련 큰 종목,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근데 그 중에서도 IT 쏠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오르지도 어려웠죠. 않고. 네. 왜냐하면 뭐 실적 올해 연간 수출 무역 수지에서 보면 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실적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연기금이 패시브 전략을 했는데 기가 막힌 시점에 패시브 전략을 해서 높은 네. 수익률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연기금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 뭐 이건 내년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패시브 전략을 유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액티브 전략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재테크 지형이 특별히 또 주식시장 달라지겠어요? 지형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니 그럼 연기금이 전략을 패시브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걸 작년 이맘때쯤 뉴스가 있었어요. 누가 나왔죠. 알았었어요?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냥 간과하고 넘긴 그렇죠. 건가요? 그때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잘 캐치하신 분들은 잘 아. 투자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도 패시브 전략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IT 특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그런 종목들 그게 거의 네. 대부분 IT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했고 항상 국내도 미국 시장에서 오른 종목을 그대로 추종을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뭐 반도체 오르면 같이 반도체 오르고 미국에 있는 뭐 인터넷 관련 업체 오르면 또 따로 오르고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는 뭐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 미국이 먼저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오르다가 그 뒤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후발로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국을 추종하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업종 면에서는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뭐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이 정도 사뒀으면 꽤 괜찮았던. 근데 미국도 굉장히 차별화됐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빵이라고 그쵸, 부르는 빵 뭐 주식.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정말 고공행진을 했고요. 그것들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은 한국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수익률이 네.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었죠. 그럼 미국도 미국의 연기금이 그 뭡니까 패시브 전략 그거 네. 하는 바람에 빵만 산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기업들이 신기술 장착한 기업들이라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들이 그대로 다 녹으면서 네.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빵이라고 하는 기업들, 네. 미국으로 치면 인터넷 기업, 네. 우리로 치면 반도체 기업이 그렇죠. 결국은 같이 맞물리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면 가상 서버도 만들어야 하고 등등해서 결국은 그렇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그렇죠. 거야. 그렇죠. 같은 그룹인데 그런 스토리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핫한 트렌드고 역시 미래는 저런 사람들이 저런 그렇죠. 기업들이 바꿀 거야라는 인식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주식이 올랐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반도체 주식들은 빵의 혜택을 본 것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철저하게 저금리 시대였다는 거죠. 저금리 시대와 IT 기업들 뜨는 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IT 기업들 뜬다기보다는 성장성이 있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시켜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금리 시대에는 항상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서프라임 그다음에 유럽 위기 터지고 나서 완전히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시기였었잖아요. 네. 그 당시 인하하는 시기 때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몰락을 겪긴 했었지만 네.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신약 기술을 기반으로 네. 올랐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돈이 막 되고 물론 되고 있기도 하죠. 상주식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미래 산업을 다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의 구축 산업이나 뭐 이런 가치주들보다는 뭔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막 어렵게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새로운 뭔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뭐 로또를 사는 것처럼 네. 뭔가 새로운 기회에 뭔가 좀 부풀리고자 하는. 왜냐하면 이걸 샀을 때 내가 기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저걸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이 한 15%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되면 좀 더 안정적인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돈을 투자해도 1%도 안 나오는데 이쪽은 10% 이상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더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꿈을 먹고 사는 주식, 상상력을 맞습니다. 발휘해서 미래에는 다 이런 회사들이 다 장악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꿈을 먹는 주식들이 경기 안 좋을 때 오히려 그렇죠. 돋보인다는 거군요. 어차피 다른 업종도 다 안 좋으니까 뭐 그렇다면 꿈이라도 있는 주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저금리고 하니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그런 논리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눈이 달렸다고 네. 분명히 수익이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시장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산업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돈이 뭐 작년, 뭐 올해 계속적으로 움직였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되네요. 사실 뭐 뉴스도 자주 듣고. 맞습니다. 이 올해같이 상승 시기에는 네. 예전에는 이렇게 경제신문 보고 이 주식이 좋다 그러면 그 주식을 샀을 때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꼭질 때가 많은데 요새는 신문에 난 주식을 보고 그때 사도 수익률이 꽤 나오는 그런 상당히 그런 강세장이 올해 강장이 좀 많이 이어졌던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올해 초로 다시 돌이켜 봐서 올해 초에 두 분께서 이거 괜찮은 상품일 것 같고 좋은 재테크 선택일 것 같다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나빴던 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곽 부장님. 작년까지 좋았던 게 소위 말 메자닌이라고 하는 그런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가진 쪽에서 작년이 아주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메자닌이라 하면 무슨 뭐 전환사채, 그렇죠. 신주 인수권분 예, 사채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쪽이 이제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네. 작년에 아주 좋았어요. 재작년에도 좋았고. 그게 좋다는 건 네. 그걸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률이 괜찮았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발행할 때 금리가 상당히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부도 안 나면서 그대로 상환이 잘 됐고 네. 그리고 주식 전환도 이루어졌고 부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 그러니까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 메자닌이라고. 예, 그래서 그걸 뭐 펀드로 만들던가 사모펀드로 만들던가 그랬고 그것들이 네. 작년 재작년에 결과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올해까지는 되지 않겠나 했는데 네. 갑자기 빚이 확 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았던 부분은 절대 수익형이 사실 재작년에 아주 풍미를 했었거든요. 절대 수익형이라는 건 절대 뭐예요? 수익형 사모 펀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뭐 3년간
그 유지를 해주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상품들이 아주 풍미를 했었는데 이쪽이 상당히 퇴색했던 게 ELS 같은 그런 아니 ARS라고 상품들입니까? 표현은 예.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채권을 약 90에서 95% 정도 담아서 최소한 원금 손실을 예, 없고 그걸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것으로 뭐 롱숏을 한다던가 다른 투자를 열어서 하는 네. 쪽이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뭐 손실을 일으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예. 작년 재작년에 너무 좋으니까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매수 가격이 너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발행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주고도 네. 그런 전환권을 부여하는 그런 매장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아예 이제 뭐 이자 없이 발행하는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네. 누구나 그걸 다 하겠다고 다 찾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꺾였죠. 그런 쪽이. 그게 그래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이 투자할 때보다 오르기만 했으면 꽤 수익이 괜찮은 상품일 텐데. 그렇죠. 그것도 별로 안 좋아. 삼성전자 등등만 갔으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할 리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변 종목들이 생각보다 나빴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런 것도 뭐 괴를 같이 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연초에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갔네? 내지는 오히려 손해봤네? 이런 상품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초반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올해 초에. 네.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뭐 금 같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동성이 많이 있어서 네.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면 수익률이 안 난 건 아닌데 네. 조금 난 거죠. 원유나 주식 시장이나 금 같은 뭐 거.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원자재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올해는 좋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원유나 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면 야,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오를 때 되지 않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원유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근데 왜 그게 반등이 덜 왔을까요? 그건 그럼 어떤 반성을 해야 됩니까? 원자재 가격은 결국은 경기하고 동행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좋아져야 원자재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 작년까지는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도 화폐적인 현상으로 경기를 부흥시킨 거잖아요. 억지로 밀어붙인 거예요. 돈 유동성의 힘으로. 네. 예, 그랬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올라가서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겠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경기가 그만큼 안 올라갔던 거예요. 특별히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원유라든가 원자재는 지금 후반으로 오면서 조금 개선되는 흐름들을 뭐 보여주고 시동이 있습니다. 늦게 걸리긴 했는데 네. 경기가 그럼 언제부터 좋아진 거예요? 아직 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경기 아직도 바닥이고 네.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경기 좋아 지금 주식 시작하는 거 봐 이런 당연 답변을 하셔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유나 금은 사실 달러에 대투자재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투자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금리가 낮을 때 그럴 때는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뻥튀기 투자를 원하는데 주식시장이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원유 선물이라든지 금 같은 그런 안전자산 회귀 현상.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리스크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 막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원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한번 빵 떴었는데 그 거품이 쭉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올라오고 이쪽 시장은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졌었고 달러 강세일 때는 뭐 금이 약해지고 뭐 유가도 약해지고 이런 경향들이 사실은 있는데 지금 달러가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두세 번 정도 더 할까라는 예고가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달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가파르지가 않고 완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원유나 이제 금 쪽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요새 약간 움직임이 둔화되는 흐름이 있었다가 다시 또 오히려 이렇게 원래는 역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방향이 약간 같아졌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유는 네네. 원유는 앞으로도 이제 투자할 때 좀 미리 알아두고 공부하려고 여쭙는 네, 건데 네. 원유는 언제 그럼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달러가 예. 꺾일 때 그때 원유 사면 원화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겠죠. 원자재는 그 예. 수요 공고하고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유 투자가 시점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근데 작년에서 올 초에 왜 성과가 안 좋았냐면 미국의 시일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공급이 이렇게까지 많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중동 오펙에서 감축을 해도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실질적으로 줄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원유는 그런 수요 공급 상황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 가격이 쉽게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원자재 관련해서 헷갈렸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통화를 워낙 많이 찍어냈으니까 이 돈가치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을 원자재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기는 한 것인데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수요 공급이 못 받쳐주니 예상대로 안 돌아갔으니까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되어서 수요가 땡겨주면 되는데 수요는 네. 덜 땡겨준 상황에서 공급은 그대로 나오니까 통화 가치 하락을 그대로 반영을 못한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원자재 맞을 그러니까 이게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 이런 무렵이었다면 원유 가격이 또 가파르게 올랐을 수도 있는데 네. 10년 전에는 없었던 쉐일 오일의 공급이라는 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공급을 해주는 바람에 네. 유가는 잘 못 올랐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셰일가스나 뭐 셰일 오일 등이 처음에는 이제 생산할 때 단가가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점점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와의 경쟁력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 석유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요도 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공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감산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감산으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어나 줘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가도 제자리를 좀 찾아가겠죠. 원자재 말씀 나온 김에 금 이야기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금도 그동안 한참 예전에 높이 올랐을 때에 비하면 꽤 많이 떨어져서 이제 올라갈 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아마 연초에 금 투자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워낙 이제 익숙한 재테크 수단이니까. 네네. 근데 뭐 그것도 그다지 뭐 별로 큰 재미는 못 보신 결과인 것 같아서 금에 투자할 때는 뭘 보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실수를 네. 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금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통화 가치에 대한 불신. 네. 사실은 비트코인도 근원적으로 따지면 통화 가치의 불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이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초안전자산이니까 자산의 흐름들이 안전을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영어로 뭐 어려운 표현을 쓰면 flight to quality라 그래가지고 네. 안전자산 선호가 나와야 금값이 좋아지는데 지금 올해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선으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화가 많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금의 수익률이 떨어진 것이고 또 하나 네. 보자면 재작년에 워낙 금이 좋았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금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이렇게 그 재테크 상품의 그 흐름들을 보면 한 해 좋았으면 그게 뭐 3년 이상 가는 상품이 없어요. 한 네. 1, 2년 좋으면 그다음에는 하위로 처지더라고요. 예, 그런 사이클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금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위험 자산이 선호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위험 자산이 선호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감지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경기가 상승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기 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경기 한참 좋을 때는 금 사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빵빵 터지기 시작한다는 건데 네.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해지할 수 있는 자산 쪽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네. 네. 금은 조금 뒤늦게 반영을 하니까. 아, 네. 그런 거군요. 경기라고 하는 걸 그럼 아침 요즘처럼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을 아침 9시, 아침 10시 뭐 이런 걸 본다면 네. 금 투자는 고점 찍고 나서 오후 한 4시나 5시 무렵에 그럴 때 사는 게 사이클상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자산에서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금투자의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네. 예, 오늘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과 함께 금융상품으로 돌아본 2017년 경제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쉬었다가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금융상품으로 돌아본 2017년 경제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이게 뭐 일반적인 질문이긴 한데 요즘은 해외 투자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많이들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저만 해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주식만 잘 들고 있어도 그렇죠. 또 1년에 20% 30%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죠. 굳이 어렵게 왜 해외 투자를 공부하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할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후강통이 열리면서 이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매매하는 거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신 분들이 새로운 종목을 또 찾고 싶고 또 선진국 증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선진국에 있는 그런 직접적인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커진 거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른다라면은 나는 미국 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또 특히 해외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중국이랑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많이 있잖아요.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이 예. 많아서. 왜냐하면 특히 미국이랑 중국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모르겠지만 요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과 미국은 이제 G2라고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큰 두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한테서 더 많은 수익의 기회가 올 수 있고 그 기업들이 더 수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글쎄요. 여건들이 그런 형성되기 생각으로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신다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과거에 대한 반추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 한 15년, 20년 전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냈겠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사실 선진국은 최근에 와서 많이 한 거고 신흥국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투자가 요즘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7, 80년대 그렇죠. 생각한다는 거군요. 네. 그거를 그때를. 보는 거죠. 네. 네. 그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지금 좀 어마어마했을 텐데 네. 그러면 아예 베트남이 이제 막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경제 태동기니 이제 지금 들어가자. 그래서 네. 미래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에 참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투자 사이클로 보면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일단 먹을 걸 다 먹었잖아요. 선진국 시장하고 그다음 안정적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나면 네. 수익 난 사람들의 성향은 좀 더 수익 난 걸 그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데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씨앗을. 그러면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투자자들의 네. 습성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전기차 1위잖아요. 그럼 중국이 전기차 1위인데 그럼 우리나라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배터리 만들어서 판대고서 그걸 막 사잖아요. 네. 근데 그래 중국에서 전기차 1위 뭐야? 비아디? 뭐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비아디를 직접 사고 싶어. 라는 예. 요구가 생기는 거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엄청 많이 쓴대. 그러면 그래? 그럼 어느 순간 중국에서도 직접 화장품을 만들겠지. 그러다 보니 그래?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를 사고 싶어. 그럼 그게 뭐야? 그러면은 또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 나 한번 이거 직접 투자 해볼래.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각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은 우리가 과거 많이 발전했듯이 베트남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사실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그럼 베트남 거죠. 증시와 중국 증시는 올해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금융회사가 지금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보면 네. 그동안의 수익률이 뭐가 좋았는지를 역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좋았는지를 네,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게 앞으로도 좋을 건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열심히 파는 거는 왜 파냐면 네. 수익률의 고무가 된 거죠. 네, 금융회사들도 그동안에 좋았으니까 열심히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기가 편하고 고객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해외 주식과 해외 투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지난 1년 동안 올해 안에 괜찮았었다. 상당히 좋았다는 걸 증명하는 그럼 부분이죠. 중국 주식하고 베트남 얘기만 한번 더 드려보죠.
중국 증시에 투자했으면 괜찮았을 거라는 예상을 올해 초에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셨어요? 어땠습니까? 그냥 물렸던 것을 들고 있었던 분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정도였고 대대적으로 이제 중국 사야 돼 했던 분위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초에 중국 쪽 주식을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생각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수익이 좋았던 거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곽 부장님 말씀대로 중국 주식을 오래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은 별로 못 봤고요. 과거부터 들고 있다가 작년에 사서 물리셨던 분들이 하면서 올라갔다. 네,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졌으니까 물을 한번 타자. 그래서 물을 타가지고서 올라오면서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 말은 예상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네요. 중국 증시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내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초하고 중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2월 달에 중국 주식이 깨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잠시 패닉이 왔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대로 회복을 못했어요. 잠깐 들더니 또 하반기에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상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때 중국이 대대적으로 2008년 이후에 투자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거품으로 경기를 좀 살려보다 당국에서 주식 시장을 통해서 경제 계획을 이루려고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무리스럽게 가면서 실패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좀 억지로 지탱했던 부분들이 다 날아갔죠. 그러면 분위기 안 좋게 새해를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올해 초에.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투자 심리를 상당히 훈련한 사람들은 투자가 가능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그런 내상을 입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었죠.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 투자를 좀 자유화하고 이러면서 시장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2000년대 후반부에 계속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 뭘 사겠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사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 사겠어. 그러면서 한번 쫙 올랐었잖아요. 중국 관련주들이. 그러고 나서 막 과열 열기가 나오니까 또 중국은 공산당 아닙니까? 과열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거나 끝도 없어요. 거래 정지가 한 6개월씩 되는 종목들도 막 그게 작년 재작년 좋았다가 쓰러지고 그럴 때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다치고 나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심리가 또 되게 팽배해지는 그런 구간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올랐어요? 중국 주식은 올해 한 해 동안? 일단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겁니다. 예, 구조조정. 왜냐하면 설비가 너무 과잉이었어요. 설비 과잉으로 인해서 한번 떨어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공장 폐쇄를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드디어 올해 와서 빛을 발한 겁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 안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재고 수준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맨 적자에서 흑자 기조로 슬슬 돌아가니까 주가가 빠르게 반영을 한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고가 좀 줄어들고 기업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건 우리가 숫자로 보면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때라도 중국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왜 그때도 못 샀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 그렇게 개별 종목으로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펀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들어갔으면 아마 그런 분들은 좋은 결과치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고요. 사실은 그 부분까지 언어적인 영역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번역된 자료들을 읽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것들을 시점에 맞게 캐치를 못하고 좀 늦어지는 게 실제로. 그래서 저도 해외 투자를 권하는 분들이나 그런 고민하는 분들한테 그런 정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똑같이 우리말 쓰는 우리나라 주식도 종목 고르기 이렇게 어려운데 맞습니다.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그게 늘 걱정이에요. 그런데 보면 결과는 좋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고 하니 그럼 뭘 사란 말인가 싶으면 무슨 회사가 있는지조차도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 그것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포트폴리오 분할을 하고 주력은 자기가 잘하는 시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금융회사들이 좀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해외 주식 시장 수익률 빵빵 터지니까 총천연색으로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정말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 투자하는 그런 개념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투자 문화가 시작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베트남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70년대 우리나라하고 똑같고 그 참 그렇게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가 없고 인구도 그렇게 젊고 네. 그러니 뭐 아시아 국가들 다 전망이 괜찮습니다만 베트남만한 나라 안 보여라는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또 오르는 해에는 많이 오릅니다만 또 안 오르는 해는 잘 안 오르고요. 네. 우리 1970년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마치 지리산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그냥 즐겁게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베트남 투자도. 네, 왜냐하면은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국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 네, 한국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의 주력 그 공장들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의 하청 비슷한 분위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70년대가 미국, 일본의 하청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특성은 IT 기업이잖아요. 네.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정말 IT 국가인데 IT는 속성상 사이클을 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한국의 IT가 안 좋으면 베트남 역시 안 좋다. 네. 그리고 시장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은 베트남이 안정적이 되려면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인데 내수가 훨씬 더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수출입 쪽에서의 충격을 내수가 받아주면서 변동성을 좀 덜 가지면서 가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바로는 외부 충격에 거기 한국처럼 상당히 노출도가 있는 게 베트남이었다고 볼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올해 주가 오른 거는 왜 올랐어요, 베트남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이후에 뭐 유럽 사태 이후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 또 싸 보이니까 다시 또 유입이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유입이 다 됐어요. 베트남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네. 인도네시아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인도도 지금 그냥 계속 끝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선진국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 상태에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네, 글로벌적으로 돈이 쫙 풀렸으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리스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흥국 시장과 선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채권 같은 쪽에서 빠져나온 그런 안전자산들이 리스크 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올해 1월 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상하기 좀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당연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럼 인도 주식, 베트남 주식, 인도네시아 주식 거기에 담았어야 되네요. 근데 뭐 외국 그 투자를 예. 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갖고 갈 수는 있지만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가 잘 모르는 시장이고 네. 자료 읽으려고 그래도 외국어로 돼 있는데 뭐 영어도 아니고 뭐 중국어 뭐 이런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자기 강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금융 투자를 하실 때 청취자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금융회사들이 강하게 그 이야기할 때의 시점이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 이 부분들은 조금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처음에 긴가민가해서 투자를 해요. 네. 금융사들도 금융회사들도 금융사들이라는 게 두 분이 소속된 회사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은행을 네. 포함한 예. 저희 같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쪽이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담가 보죠. 근데 바로 확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익률이 올라오면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판매에 뭐라 그럴까 어감도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요. 팔아라. 네. 그 말은 오르는 주식 계속 사는 느낌인데 네. 점점 단가는 올라가고 항상 그렇게 되면 마지막 후반전 좀 지나가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조차도 예. 거기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요 금융상품은 가입하던가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요즘에도 늘 하시는 일들이 다 네, 뭐.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이런 질문 받으실 텐데. 올해는 무조건 해외 펀드 비과세는 다 들어놓으셔야죠. 해외 비과세 펀드요? 네, 올해가 올해가 저기 올해까지만 가입된다면서요? 네, 올해까지만 가입이 되고 3천만 원까지 이제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그 부분이 유지되니까. 해외 펀드 하려면 여기다 넣고 하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도 그거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그냥 그것만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 뭘 투자할지에 대한 세부 항목을 그쵸. 앞으로 투자할 걸 미리 다 정해놔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 날짜가 며칠 안 어떻게 남았으니까 하면 좋습니까? 지역별로 몇 군데 거를 펀드를 설정해서 만 원씩 정도만 매입해 놓으셔놓고 골고루 다 사후에 이제 조금씩 더 추가 투입을 하는
네, 예를 들자면 미국도 담고 유럽도 담고 일본 그렇죠. 내가 아는 나라는 다 담아라.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예.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기에 내년도나 미래 전망이 좋은 쪽으로 하면 좋겠죠. 예를 들자면 유가가 지금 이제 거의 $60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네. 저는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 그 올해는 거의 얘기가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60 이상으로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재정 상황도 러시아의 호조가 되고 주력 수출품은 석유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주가도 뭐 충분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음. 환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높은 고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담가놓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진짜 맞다 이러면 조금 더 많이 담아도 되니까 네. 필요한 국가들 몇 개를 설정을 해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쭉 오늘 방송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뭘 사자는 건지 자꾸 반성만 하고 있어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이 두 분 모셔서 올 한 해, 내년이군요. 내년 한 해 동안은 어떤 금융상품, 재테크 상품 좋은지 괜찮은지 따로 좀 여쭤보려고 오늘은 그 질문은 제가 참았습니다. 유한타주권 박진희 부장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두 분 모시고 내년 2018년에는 어떤 상품이 유망할지 다음 시간에 전망 좀 들어보겠고요. 오늘은 올 한 해 재테크 시장 쭉 분석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놓치고 있었던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두 분은 시간을 또 한 번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네. 또 한번 뵙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마련한 특집 금융상품으로 돌아본 2017년. 오늘은 주로 올해 재테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쭉 짚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 1월 1일에는 내년에 유망할 것 같은 재테크 상품들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는 어떨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꼭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휴일 오전에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게 거의 네. 대부분 IT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했고 항상 국내도 미국 시장에서 오른 종목을 그대로 추종을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뭐 반도체 오르면 같이 반도체 오르고 미국에 있는 뭐 인터넷 관련 업체 오르면 또 따로 오르고 이런 식으로 또 최근에는 뭐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 미국이 먼저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오르다가 그 뒤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후발로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국을 추종하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업종 면에서는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뭐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이 정도 사뒀으면 꽤 괜찮았던. 근데 미국도 굉장히 차별화됐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빵이라고 그쵸, 부르는 빵 뭐 주식.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정말 고공행진을 했고요. 그것들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은 한국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수익률이 네.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었죠. 그럼 미국도 미국의 연기금이 그 뭡니까 패시브 전략 그거 네. 하는 바람에 빵만 산 거예요? 그건 아닐 거 그건 아니겠어요? 일단 그 기업들이 신기술 장착한 기업들이라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들이 그대로 다 녹으면서 네.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빵이라고 하는 기업들, 네. 미국으로 치면 인터넷 기업, 네. 우리로 치면 반도체 기업이 그렇죠. 결국은 같이 맞물리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면 가상 서버도 만들어야 하고 등등 해서 결국은 그렇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그렇죠. 거야. 그렇죠. 같은 그룹인데 그런 스토리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핫한 트렌드고 역시 미래는 저런 사람들이 저런 그렇죠. 기업들이 바꿀 거야라는 인식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주식이 올랐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주식, 한국 반도체 주식들은 빵의 혜택을 본 것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철저하게 저금리 시대였다라는 거죠. 저금리 시대와 IT 기업들 뜨는 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IT 기업들 뜬다기보다는 성장성이 있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시켜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금리 시대에는 항상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서프라임 그다음에 유럽 위기 터지고 나서 완전히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시기였었잖아요. 네. 그 당시 인하하는 시기 때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몰락을 겪긴 했었지만 네.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신약 기술을 기반으로 네.
몰랐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돈이 막 되고 물론 되고 있기도 하죠. 상주식들 같은 거는. 하지만 미래 산업을 다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의 구독 산업이나 뭐 이런 가치주들보다는 뭔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막 어렵게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새로운 뭔가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거지. 뭐 로또를 사는 것처럼 네. 뭔가 새로운 기회에 뭔가 좀 부풀리고자 하는. 왜냐하면 이걸 샀을 때 내가 기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저걸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이 한 15%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되면 좀 더 안정적인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돈을 투자해도 1%도 안 나오는데 이쪽은 10% 이상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더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꿈을 먹고 사는 주식, 상상력을 맞습니다. 발휘해서 미래에는 다 이런 회사들이 다 장악할 거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진우입니다. 예, 성탄절 편안하고 평화롭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류시화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지나간 일,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는 참 많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후회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재테크와 관련한 것들도 있지요. 연초에 그 펀드에 가입했어야 되는 건데, 또는 친구 말대로 연초에 그 주식을 좀 샀더라면, 이런 생각 하실 텐데,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고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번에는,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프로 바둑 기사들이 많이 한다고 하죠. 복기를 하는 겁니다. 복기는 좋은 수를 둬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람도 하고,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쓰라림을 맛본 사람도 해야 하고,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올 한 해 2017년의 재테크 시장을 점검하고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같은 상황이 미래에 또 닥쳤을 때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일 테니까요. 자, 광고 잠깐만 들으시고 두 분의 재테크 전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자들의 재테크 성적은 어느 정도 오래됐을까요? 각자의 성적표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드리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저 올해 좀 돈 좀 벌었습니다 하는 분보다는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안 좋았어요 하는 분들이 여전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어려운 재테크지만 같은 실수는 적어도 2번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꼭 한번 지난 2017년 재테크 시장을 복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재테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장님, 그리고 유안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올해 재테크 시장을 쭉 돌이켜보시면 다른 해보다 좀 편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힘들었습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게 늘 어려운 과목이긴 한데 또 지나고 놓고 보면 그래도 올해는 뭐 그냥 큰 고비는 없었어 하는 해도 있고, 이거 매번 이래서는 이 직업 못해 하는 해도 있었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곽 부장님부터. 계속 이러면 이 직업 못해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던 해요. 올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수익률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네.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쪽으로만 돈이 유입되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를 사지 종목 하나하나 개별을 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각 대표주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거든요. 네. 특히 연기금의 운용 전략이 작년 말에 딱 변했어요. 패시브 전략을 쓴다라고 이미 작년에 선언을 했었고, 패시브 전략이 패시브 뭐예요? 전략이라면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시장 지수 오르는 것만큼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연기금은 아웃소싱을 많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운용사들한테 돈을 맡기는데 수익률이 좋지 못하면은 커트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A라는 운용사, B라는 운용사 모두 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데 나 혼자 저기 가서 이상한 종목을 사면은 수익률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얼마 후에 커트 당하잖아요. 꼴찌 안 하는 전략이니까 그쵸. 다 따라가는 그래서 거군요. 인덱스만 추종하는 전략, 이 전략을 쓰는
시장의 운용 전략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쪽으로 몰려갔고 그래서 지수가 급등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급등하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그런 종목만 사놓고 있으면 네. 물렸다가도 내려왔다가 다시 가고 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 연기금의 운용 전략만 잘 처음에 맞는 하셨으면 말씀이죠.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투자 클럽에서 이제 복귀하기를 네. 연구하지 말았어야 하는 장이었다. 어떤 종목이 네. 실적 좋고 나쁘고 네. 이걸 개별 종목을 공부 안 했으면 차라리 낫다. 그냥 탑다운으로 뻔한 흐름에 그냥 동참을 했으면 굉장히 쉽게 수익률이 크게 났던 한 해였는데 네.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자산운용사들은 어디냐면 개별 종목 열심히 발굴해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던 그런 그 운용사들이 굉장히 골탕을 많이 먹었던 해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시장이 이러니까 시장대로 가 이랬던 쪽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지수 관련 큰 종목,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근데 그 중에서도 IT 쏠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자동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오르지도 어려웠죠. 않고. 네. 왜냐하면 뭐 실적 올해 연간 수출 무역 수지에서 보면 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실적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연기금이 패시브 전략을 했는데 기가 막힌 시점에 패시브 전략을 해서 높은 네. 수익률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연기금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 뭐 이건 내년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패시브 전략을 유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액티브 전략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재테크 지형이 특별히 또 주식시장 달라지겠어요? 지형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니 그럼 연기금이 전략을 패시브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걸 작년 이맘때쯤 뉴스가 있었어요. 누가 나왔죠. 알았었어요?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냥 간과하고 넘긴 그렇죠. 건가요? 그때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잘 캐치하신 분들은 잘 아. 투자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도 패시브 전략을 쓰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IT 특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라고 하는 그런 꿈을 먹는 주식들이 경기 안 좋을 때 오히려 그렇죠. 돋보인다는 거군요. 어차피 다른 업종도 다 안 좋으니까 뭐 그렇다면 꿈이라도 있는 주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저금리 고하니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그런 논리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눈이 달렸다고 네. 분명히 수익이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시장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산업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돈이 뭐 작년, 뭐 올해 계속적으로 움직였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되네요. 사실 뭐 뉴스도 자주 듣고. 맞습니다. 이 올해같이 상승 시기에는 네. 예전에는 이렇게 경제신문 보고 이 주식이 좋다 그러면 그 주식을 샀을 때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꼭질 때가 많은데 요새는 신문에 난 주식을 보고 그때 사도 수익률이 꽤 나오는 그런 상당히 그런 강세장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이어졌던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올해 초로 다시 돌이켜 봐서 올해 초에 두 분께서 이거 괜찮은 상품일 것 같고 좋은 재테크 선택일 것 같다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나빴던 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곽 부장님. 작년까지 좋았던 게 소위 말 메자닌이라고 하는 그런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가진 쪽에서 작년이 아주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메자닌이라 하면 무슨 뭐 전환사채, 그렇죠. 신주 인수권 예, 사채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쪽이 이제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네. 작년에 아주 좋았어요. 재작년 내도 좋았고. 그게 좋다는 건 네. 그걸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률이 괜찮았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발행할 때 금리가 상당히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부도 안 나면서 그대로 상환이 잘 됐고 네. 그리고 주식 전환도 이루어졌고 부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 메자닌이라고. 네, 그래서 그걸 뭐 펀드로 만들던가 사모펀드로 만들던가 그랬고 그것들이 네. 작년 재작년에 결과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올해까지는 되지 않겠나 했는데 네. 갑자기 빚이 확 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았던 부분은 절대 수익형이 사실 재작년에 아주 풍미를 했었거든요. 절대 수익형이라는 건 절대 뭐예요? 수익형 사모 펀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뭐 3년간 그 유지를 해주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상품들이 아주 풍미를 했었는데 이쪽이 상당히 퇴색했던 게 올해. ELS 같은 그런 아니 ARS라고 표현은 예.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채권을 약 90에서 95% 정도 담아서 최소한 원금 손실을 없고 그걸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것으로 뭐 롱숏을 한다던가 다른 투자를 열어서 하는 네. 쪽이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뭐 손실을 일으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예. 작년 재작년에 너무 좋으니까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매수 가격이 너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발행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주고도 네. 그런 전환권을 부여하는 그런 매자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아예 이제 뭐 이자 없이 발행하는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네. 누구나 그걸 다 하겠다고 숫자를 보면 나쁘진 않았는데요. 네. 시장에 직접 참가자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기에 딱 좋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면 네. 시장 주류에서 탈락되면서 제대로 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시장이라 하면 뭐 주로 주식 시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수익률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네. 채권 수익률은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완만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국내 주식이라든가 미국 주식 그리고 중국 주식 시장이 워낙 높게 올라갔어요. 다 그런데 지수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를 겉에서 보면 이거는 뭐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수 오른 데에 반해서 업종별로는 떨어진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르는 업종만 많이 오르면서 그렇죠. 지수가 올라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조금만 자칫 잘못 탔다면 시장은 올라갔는데 자기 주머니에 남은 것은 없는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인 이격이라든가 소외감들이 굉장히 컸던 한 해였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만만치 않았던 그거는 제가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좀 관록 있는 분들 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만만치 않았다는 고백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돌이켜보면 재테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 질문을 꼭 드렸어요. 요즘 주식 오르는 거 IT 관련 주식들만 주로 오르는데 네. 지금이라도 IT로 갈아탈까요? 아니면 좀 덜 오른 주식들로 이제 순환매가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뛰어들기에는 좀 늦었으니 주식이라는 건 뭐 한 종목만 가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올 거라고 네.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틀렸죠? 그게 이제 10월 중순까지는 틀렸었고요. 네. 예. 그나마 지금 약 한 2달을 놓고는 순환매가 온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은 되긴 했는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은 굉장히 남죠. 그래서 한 유명한 자산운용사에서는 사과문을 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죄송합니다. 예, 잘 대처를 못했다. 예. 박진희 부장님 같은 주제인데요. 네네. 어떻게 그럼 예측을 했어야 될까요? 즉 올해는 IT 주식만 가는 거니까 좀 이거는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손대면 안 돼라는 판단을 몇 달 전,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뭘 좀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못 봤을까요?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저걸 샀었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후회 되게 많이 드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처럼 쉬운 장은 사실 없었다. 주식 시장. 네,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시장에 진입했었으면 좋았을까라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낙폭이 과대하고 네.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이고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습성을 조금만 파악했더라면은 시장에 있어서 지수를